안녕하세요, 장쌤입니다. 오늘은 애니메이션 12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갈 건데요. 애니메이션 12원칙은 옛날 디즈니 회사에서 첫 극장판인 백설공주를 만들 때 그 중에서 가장 9명의 연장자 애니메이터, Nine Old Men이라고 하는 분들이 만든 애니메이션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애니메이터가 되든지 간에 게임 애니메이션, 크리처 애니메이션, 캐릭터 애니메이션, 게임 시네마틱 애니메이션을 하든지 간에 모든 애니메이션의 기반이 되는 원칙이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또한 학생 때, 신입 때, 경력차 때 이해를 하게 되는 12원칙의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은 애니메이션 12원칙 중에 첫 번째인 스쿼시 앤 스트레치 설명 바로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애니메이션 12원칙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 애니메이션에 있어서 필요한 그 원칙, 그러니까 모든 애니메이션 실력의 기초가 되는, 기본이 되는, 밑거름이 되는 원칙들을 오늘 배우게 될 거고요. 이 원칙들은 모든 애니메이터들이 다 교육을 받고 나서 본인의 애니메이션 실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원칙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지 앞으로 어떤 애니메이터가 되든지 간에 좋은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대한 잘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애니메이션 12원칙은 내 실력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해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학생으로서 이해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애니메이션 12원칙이 있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좀 실력이 오르고 나서 애니메이션 12원칙을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하게 될 거고, 또 나중에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고 나서 경력차가 되고 나서도 문득 깨닫게 되는 그런 깊이가 레벨이 달라요. 레벨이 다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그 선에서 최대한 단순하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만큼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설명하지는 않을 거고요. 이제 수업이 진행되면서 점층적으로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을 할 건데, 오늘은 이제 첫 수업이고, 그리고 애니메이션 12원칙을 처음 접해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이해할 수 있는 선 내에서 최대한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린트물을 볼까요? 오늘 설명하는 내용들을 다 기억을 못할 거예요. 100% 기억을 못할 거니까 옆에다가 노트북이나 그 메모장 같은 걸 놓고 이게 잘 적으면서 그려야 될 때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거나 메모를 해가지고 잘 적어두시고, 이거를 작업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보면서 작업을 하고 기억을 되새기면서 작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애니메이션 12원칙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용하게 될 전문 용어들이기 때문에, 업계에서 실무 작업을 하면서 쓰게 될 용어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단어들과 친숙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꼭 외우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학생 때 이거를 제 작업하는 책상 벽에다가 붙이고 저는 항상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이 단어들이 꿈에서도 나올 정도로 편안해질 때까지, 그리고 내가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학우들이나 선생님들이나 이제 회사에서 일하는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이 단어들을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정도까지 되어야지만 본인의 애니메이션 실력에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12원칙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시작을 할게요. 우선은 이 12원칙이 어디에서 나온 거고 왜 이게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요 12원칙 각각 낱개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 12원칙은 예전에 디즈니 회사에서 만든 회사 기밀이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지금은 애니메이션 잘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지만 예전에는 애니메이션을 잘하는 회사들은 손꼽아 몇 개밖에 없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디즈니 애니메이션이었죠. 그래서 예전에는 흑백 영화관 상영했을 시기에, 그때는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유일무이한 애니메이션 하면 딱 떠오르는 회사였어요.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좀 다양한 회사들이 더 생겼죠. 그때 이래에. 근데 이때만 해도 애니메이션에 대해서는 이제 다 애니메이션 생각하면 미키마우스, 그리고 미키마우스 하면 디즈니 이렇게 딱 생각을 했는데, 애니메이션 12원칙이 만들게 된 유래가 뭐냐면은 애니메이션, 극장판 애니메이션을 디즈니 회사에서 처음 만들 시기에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극장판 애니메이션이란 걸 만든 적이 없었기 때문에 디즈니에서 처음에는 이제 디즈니 회사에서 주로 이제 광고나 단편 위주로만 만들었었어요. 왜냐면 그 전까지만, 그때만 해도 애니메이션으로 돈을 번다, 아니면 애니메이션을 전문 직업으로 본다, 아니면 애니메이션을 극장에서 애니메이션으로 본다, 막 이런 개념들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애니메이션은 그냥 아이들을 위한 거고, 그리고 잠깐씩 그냥 단편으로만 보는 정도지, 진지하게 어른으로서 뭐 돈을 내고 극장을 보러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하등시 여겼거나 뭐 딴따라 약간 그런 개념이 강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디즈니에서 그거를 많이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애니메이션에 굉장히 많은 어떤 이렇게 항상 이렇게 뭔가 진화를 해온 그런 어떤 흔적들의 역사를 보면은 디즈니가 큰 기여를 한 바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최초로 성공적으로 극장판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 개봉이 되는. 그게 이제 그 백설공주였어요. 백설공주와 이제 그 일곱 난장의 얘기, 그 영화가 처음으로 극장판을 만들면서 이제 그런 큰 프로젝트를 처음으로 접하게 된 거죠. 근데 바로 문제가 생겼던 게 뭐냐면은 극장판을 위해서 애니메이터들을 많이 고용을 했더니 이 많은 애니메이터들이 다 다르게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거예요.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고 뭐 애니메이션 12원칙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일곱 난장이를 그려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40명이 그려야 된다. 그럼 40명이 일곱 난장이를 그려야 되는데 40난장이가 되는 거예요. 다 개판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월트 디즈니가 이거를 이제 점검을 하면서 이제 금방 이 문제를 알아차려가지고 이대로 가면 망하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디즈니 회사에서 가장 연장자이면서 가장 경험치가 많고 실력이 좋은 9명의 사람들을 불러서 이 9명한테 임무를 줬어요. 너희들이 모든 애니메이터들이, 이 디즈니 회사에 있는 애니메이터들이 같은 퀄리티의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원칙을 정해줘야 된다. 그 원칙들을 정하고 그 원칙들을 이제 전파시켜서 가르쳐서 이 애니메이션이 잘 나오게, 퀄리티가 같게 만들게끔 가르쳐라. 이런 식으로 이제 임무를 줬어요. 그래서 그 9명의 연장자 애니메이터를 또 이제 Nine Old Men, 9명의 늙은 아저씨들이라는 그런 어떤 별명을 지어줬어요. 근데 이 9명이 12원칙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의 애니메이션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지금 보면은 굉장히 3D로도 굉장히 좋은 애니메이션이 이런 회사 저런 회사 스튜디오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애니메이터들은 다 12원칙을 배운 사람들이 더욱더 애니메이션을 발전시켜서 만든 애니메이션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모든 애니메이션의 밑바탕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원래는 이게 디즈니 회사 비밀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몰랐고 오로지 디즈니만이 갖고 있는 이제 회사 노하우였던 거죠. 근데 이제 이 12원칙을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들다가 이제 그 9명의 연장자들, Nine Old Men이 점점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한두 명씩 이제 돌아가시고, 점점 이제 숫자가 줄면서 이 기밀이 우리들만 갖기에는 너무 아깝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욕심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Nine Old Men 중에서 이제 좀 그래도 이제 대학교 뭐 아이비리그 나온 2명, 그래도 학구파라고 해야 되겠죠. 네. 학구파 출신 2명이 책을 냈어요. 그 책이 바로 Illusion of Life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이 바로 그 Nine Old Men이 이렇게 9명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애니메이션 보면은 유명한 애니메이션 옛날 디즈니 거에서 주 참여 슈퍼바이저들이었어요. 그럼 이 중에서 이제 요 프랭크 토머스라는 사람과 그다음에 요 얼리 존스턴이라는 요 2명은 이 9명 중에서도 둘은 굉장히 친했어요. 베프.
그 대학교 때부터 같이 지낸 베프. 그래서 이 베프들은 디즈니 회사의 허락을 받고 이 Illusion of Life라는 책을 내게 돼요. 이 책은 깊이 있게 애니메이션 12원칙에 대해서 설명이 들어가는데 아쉽게도 우리나라에는 이제 번역본은 없어요. 그래서 영문 원본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이게 1세대 애니메이터라고 치면은 여기에서 배운 사람 중에서 2세대 애니메이터 중에서 애니메이션 서바이벌 키트라는 거를 만든 사람이 있죠. 그래서 리처드 윌리엄즈라는 2세대 애니메이터인데 이분들한테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낸 이 Illusion of Life 책보다 조금 더 단순하게 만든 이해하기 쉬운, 더 얇고 그런 게 이제 서바이벌 키트인데, 애니메이션 서바이벌 키트는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읽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부터 이제 유래가 된 거고, 애니메이션 12원칙은 디즈니 애니메이터들이 만들어낸 회사 노하우예요. 근데 이 12원칙들이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이거를 이해를 하면은 정말 대부분의 애니메이션은 뭐든지 다 잡아낼 수가 있어요. 이거를 정말로 잘 이해를 하면은.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12원칙은 굉장히 내용이 어려워요. 특히 이제 레벨에 따라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오늘은 최대한 좀 이해가기 쉽게 단순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 12원칙 용어들을 다 외우고 이게 뭔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면서 이 학우들이나 뭐 선생님들과 얘기를 나눌 때, 피드백을 주고 받을 때, 과제 검사를 받을 때 이 용어들을 쓰려고 노력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익숙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 용어들을 쓰면서 실력이 오르다 보면은 이 12원칙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깊이가 점점점 깊어져요. 그게 실력이 되는 겁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1번 스쿼시 앤 스트레치. 그래서 스쿼시 앤 스트레치는 이제 직역하자면 스쿼시는 찌그러진다라는 얘기고 스트레치는 늘어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애니메이션을 잡을 때 뭐가 찌그러진다, 뭐 납작해지면은 그거를 스쿼시라고 표현을 하고, 늘어나는 것처럼 표현을 할 때는 스트레치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 애니메이션 뭐 24프레임쯤에 이 캐릭터가 뛰기 전에 준비 동작 엔티시페이션을 들어갈 때 스쿼시가 좀 부족해 보인다, 스쿼시를 좀 더 넣어라, 이런 식으로 용어를 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스쿼시 앤 스트레치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하자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우선은 부피예요. 부피 설명을 좀 할게요. 부피는 같아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공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다가 이제 스쿼시를 넣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스쿼시를 넣었어요. 그러면은 이 공이랑 지금 방금 스쿼시한 이 공이랑 원래 있던 공이랑 부피는 같아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부피를 이렇게 교차가 되는 지점 말고, 여기는 이제 같은 그 교차가 되는 거니까 해당이 안 되는 거지만, 요 교차가 되지 않는 지점, 요거의 부피와 그 다음에 요거의 부피, 이 파란색 길이가 이게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피가. 안 그러면은 이거는 다른 공이 되는 거고, 다른 공들이 그냥 찌그러지고 있기 때문에 부피가 일치하지 않으면은 같은 공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캐릭터에게도 다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제 뭐 애니메이션으로 만든다. 그러면 이제 캐릭터가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럼 이게 이제 요 빨간색 공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중립인 거죠. 디폴트. 스쿼시도 아니고 스트레치도 아닌 그냥 캐릭터예요. 이 캐릭터가 이제 뛸 거예요. 그래서 뛰기 전에 이런 식으로 엔티시페이션을 넣어줬어요. 엔티시페이션은 이제 준비 동작이고 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뛰기 전에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 공은 부피가 같으면서도 찌그러진 것처럼 표현을 해야 되는 거니까 스쿼시를 넣은 거예요. 즉 이 초록색 공이 이 포즈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뛰는 순간은 이제 이런 식으로 점프를 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점프를 한다라고 칠게요. 그럼 이 점프를 하는 게 이제 이 공이 스트레치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전에도 얘기를 했듯이 부피는 같아야 되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스트레치가 일어나면은 길어지죠. 늘어난 거니까. 늘어났는데 이 몸의 두께,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몸의 두께가 이랬다. 중립이었을 때는. 근데 스트레치를 했는데 이렇게 점프를 하면서 이렇게 길쭉하게 늘어났는데 얘 몸의 두께는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냥 늘어난 것 뿐이야. 그럼 이거는 부피가 같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얘가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캐릭터가 스쿼시 앤 스트레치를 넣을 거면은 얼마든지 스쿼시 앤 스트레치를 넣어도 돼요. 애니메이션 스타일에 따라서. 근데 부피는 지켜주셔야 돼요. 부피.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잡을 때, 이 캐릭터들을 잡을 때 리깅을 보면은 이 두께 자체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컨트롤러들이 있어요. 대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이 몸을 더 얇게 만들 수도 있고 더 두껍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이 스쿼시 앤 스트레치를 표현을 할 때 조절을 시켜줘야 된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스쿼시는 찌그러지는 거고 스트레치는 늘어나는 건데, 이거를 이제 애니메이션을 잡으면서 이 용어들을 얘기를 할 때, 그리고 키를 잡을 때는 부피를 지켜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우선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스쿼시 앤 스트레치는 얼만큼 많이 넣느냐 적게 넣느냐가 중요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스쿼시를 넣었는데 더 넣어라, 이렇게 더 넣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더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넣어도 되고 뭐 아니면은 뭐 진짜 막 이렇게도 넣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넣을 수 있는데, 이거는 애니메이션 스타일의 문제이지 옳고 그른 문제점이 아니에요. 이거는 스타일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이 스쿼시는 더 무조건 넣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잡는 애니메이션이 카툰이한 스타일의 애니메이션이면은 이런 식으로 극대화된 스쿼시가 넣어줄 수 있는 거고, 실사 위주 애니메이션이면은 뭐 한 요 정도로도 스쿼시를 넣어서 끝낼 수 있는 건데, 이거는 보통 이제 회사나 감독이나 슈퍼바이저가 정해주는 거죠. 그래서 얼만큼 넣느냐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고요. 부피를 지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스쿼시 앤 스트레치. 자, 2번으로 넘어갈게요. 2번은 anticipation. 이 단어랑 굉장히 친숙해지셔야 돼요. 이게 영어다 보니까 이 anticipation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고 어색할 수가 있는데, 어느 나라를 가든지 간에 애니메이션 전문 회사이면은 12원칙을 바탕으로 피드백을 주고 받을 거예요. 이 용어들은 무조건 쓸 거기 때문에 어색하더라도 계속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입에 계속 붙이는 게 중요해요. anticipation 이런 식으로. 그래서 anticipation을 이제 설명을 하자면은 쉽게 말해서 그냥 준비 동작이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준비 동작. 옆에다가 적을 때 그냥 준비 동작이라고 적으면 돼요. anticipation은 준비 동작이다. 그래서 어떤 동작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뛰기 전에 우리는 뭘 하죠? 여기에서 바로 여기로 가지는 못해요. 뛰기 위해서 먼저 아래로 내려가죠. 아래로 내려가서 힘을 모았다가 껑충 하면서 뛰게 되는 건데, 이 아래로 내려가는 것들을 다 준비 동작, 즉 anticipation이라고 말을 하는 거고, anticipation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동작을 하든지 간에 아무리 작은 동작이어도 anticipation은 들어간다예요. anticipation은 무조건 들어간다입니다. 이렇게 큰 동작을 할 때만 준비 동작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동작을 하든지 간에도 anticipation은 넣어야 된다입니다. 그래서 넣는다라는 거를 이해하는 거는 쉬운데, anticipation을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어떤 식으로 얼만큼 anticipation을 넣어야 되는지를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좀 가늠하고 판단을 내리면서 키를 넣는 거를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뭐 예를 들어주자면은 어느 정도까지인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람이 여기 서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뭐 슈퍼맨이 이렇게 날아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저기 봐, 슈퍼맨이야 라고 이렇게 이 손을 이렇게 올립니다. 그러면 이제 1번 가만히 있는 거랑 위로 가리키는 거 2번 손을 가리키는 요 두 개를 키로 볼게요. 이 키 넣고 이 키를 넣어. 그럼 이거는 anticipation이 없는 거죠. 그냥 진짜 여기서 가만히 있다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anticipation은 항상 존재합니다. 항상.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anticipation을 넣어야 될지를 판단을 내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크게 움직이지는 않겠죠? 막 팔을 움직이는데,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팔을 움직이는데 뭐 이러고 있다가 뭐 이렇게 가리켜요. 저기 슈퍼맨이다. 저기 슈퍼맨이다. 이렇게 가리키는데 anticipation으로 막 이러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이거는 굉장히 과장된 anticipation이고, 물론 애니메이션 스타일에 따라서 좀 웃기려고 아니면 어떤 스타일을 표현하기 위해서 막 이러는데 막 이런 식으로 anticipation을 할 수도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하진 않죠. 요즘에는 그런 스타일로 잘 안 해요, 애니메이션을. 그렇지만 들어가기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갈 때 anticipation으로 그냥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올라가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살짝 내렸다가 올라가는 거, 살짝 내려갔다 올라가는 거. 그러면 여기서 살짝 내려가는 요게 anticipation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동작이어도 항상 anticipation 키는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얼만큼 어떻게 넣느냐를 잘 가늠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기가 계속 해보면서 지적을 받고, 이거는 이렇게 고쳐라, 이건 너무 심하다, 이건 좀 더 넣어라, 이런 식으로 계속 지적을 받으면서 작업을 하다 보면은 감이 와요, 나중에는. 근데 처음에는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 원칙은. 근데 항상 들어간다는 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3번 스테이징은 구도라고 옆에다 적어주세요. 구도 아니면 뭐 연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구도랑 연출은 굉장히 방대한 양의 내용이 들어가요. 설명을 해야 되는 거를 거의 한 학기 동안 설명을 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카메라에 담겨져 있는 모든 거를 의미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관중들이 더 이해를 잘할 수 있고 못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지식들을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좀 날 잡아서 다른 날에 한 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스테이징 관련돼서는 작업할 거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은 기초 과제들은 다 카메라는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면 뷰 카메라, 사이드 뷰 카메라, 이렇게 카메라를 여러분들이 잡을 이유는 초반에는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스테이징에 대해서 몰라도 되는데,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카메라까지 잡을 때, 이제 애니 심화 과정, 그때나 전공 과정에서도 좀 잡을 수 있는데 심화 과정에서 좀 주로 많이 잡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때 카메라까지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를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좀 스테이징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일단은 이해를 하면 되는 게, 스테이징에는 총 3가지의 요소들이 들어가요. 첫 번째는 이제 배경이 중요하죠. 배경, 그 다음에 이제 캐릭터, 그 다음에 이제 소품. 3가지 중에 하나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3가지가 다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이거를 어떻게 배치하느냐, 어떤 식으로 관중들한테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관중들은 보면서 딱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점점 영화를 보면서 헷갈리거나 짜증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보통은 애니메이터들이 카메라까지도 다 잡기 때문에 이걸 레이아웃이라고 그러죠. 혹은 VFX나 영화 쪽에서는 프리비즈라는 단어를 쓰는데, 카메라를 잡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영화를 촬영을 할 때 카메라 감독 있죠? 그 카메라 감독의 역할을 애니메이터가 보통을 하기 때문에 애니메이터도 이 구도 잡는 방법과 연출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잘 이해를 해야지만 좋은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요거는 애니 심화 때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잡을 때 그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4번 스트레이트 헤드 액션 그리고 포즈 투 포즈. 요거는 사실 3D 애니메이터한테는 그렇게까지 뭐 중요한 애니메이션 12 원칙은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작업의 방식인 거고요. 작업의 방식의 차이고, 예를 들어서 이제 예전에 2D로 그림을 그리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가볼게요. 이렇게 이제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분필을 주워서 칠판에다가 뭘 이렇게 낙서를 해요. 그러면 이 애니메이션을 이제 그림으로 그릴 때 이렇게 3개의 주요 키가 있는 거라고 가정을 하면은, 스트레이트 헤드 액션은 어떤 식으로 애니메이션을 하냐면은
1번을 그린 다음에 바로 그 다음을 그려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막 이런 식으로 뭐 가겠죠. 여기에 이제 죽기 위해서. 그러면 이렇게 차례 진행형으로서 그리는 방식을 스트레이트 헤드 액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작업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는 사람을. 그리고 이제 포스트 포즈 방식은 1번 그리고 2번 그리고 3번 그린 다음에 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요 인비트윈 나머지 그림들을 그 다음에 그리는 방식을 포스트 포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두 가지의 스타일이 나오냐 하면은 애니메이터의 그 작업 스타일, 그 애니메이터의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보통 포스트 포즈 방식은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언제 줍느냐, 어떻게 줍느냐, 어떻게 쓰느냐를 제일 중요한 키들을 먼저 그릴 수 있기 때문에 계획성이 높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이거 그리고 나서 이거를 뭐 75 이렇게 프레임 수까지 적었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얘는 뭐 한 120. 그럼 이제 시간까지 초당 24프레임이라고 쳐가지고 이제 정확하게 언제 주술 거고 언제 쓸 건지까지 다 미리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미리 계획을 세우는 이런 방식을 포스트 포즈라고 하고, 이제 느낌대로 이 감이 오는 대로 계획을 세우지 않고 물 흐르듯이 그리는 그런 타입을 이제 스트레이트 헤드 액션이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알라딘, 옛날 2D 디즈니 애니메이션 알라딘 영화에서 지니 있죠, 지니 애니메이션은 스트레이트 헤드 방식으로 그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굉장히 부드럽고 물 흐르듯이, 어떻게 보면 약간 액체 애니메이션인 거죠.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제 이렇게 정확하게 딱딱딱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그리는 방식은 포스트 포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작업 스타일이 다른 거기 때문에 사실 요즘에 3D 애니메이터로서는 그렇게까지 많이 쓰이는 애니메이션 12 원칙은 아니에요. 보통은 애니메이터들은 3D 애니메이터들은 포스트 포즈로 작업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나머지는 이제 그래프 에디터에서 마야가 알아서 정리를 해주기 때문에, 물론 다 다듬기는 해야 되지만, 근데 한 프레임당 키를 넣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 세상에 3D 애니메이터로서는 모캡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래서 그거는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5번 이제 팔로우 스루랑 오버래핑 액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두 개의 다른 단어들이고요. 의미도 완전히 달라요. 팔로우 스루는 그냥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anticipation의 반대고 마무리 동작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anticipation은 아까 전에 우리가 준비 동작이라고 옆에다 적었죠. 팔로우 스루는 마무리 동작이에요. 마무리 동작. 그래서 어떤 동작을 했을 때 마무리를 할 때 팔로우 스루 개념을 많이 넣고요. 팔로우 스루를 하다 보면은 오버래핑 액션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둘을 같이 붙인 거예요. 예제를 들어줄게요.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우리가 점프를 했던 거를 그렸었죠. 그럼 점프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공중에서 이제 미드에어 포즈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착지, 그리고 나서 착지를 이제 이렇게 여기서 했으면은 이 중립 이제 다시 이제 이렇게 쓰는 거죠. 처음에 우리가 시작했던 것처럼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이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팔로우 스루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팔로우 스루. 그래서 팔로우 스루를 할 때 여기다가 이제 그 다음 키를 넣어주면은 착지를 하고, 이게 좀 겹치니까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착지를 하고 몸이 내려오면서 다시 올라와서 여기로 마무리가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여기 이렇게 팔들이 이런 식으로 몸보다 한 템포 느리게 이렇게 끌려오듯이 뒤로 처지고 있는 거 보이죠? 그 다음에 몸이 이렇게 척추가 원래는 이렇게 일자였다가 내려오면서 이렇게 C자로 구부러졌다가 다시 펴지는 이 과정을 오버랩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버랩. 근데 이 오버래핑 액션이라고 나오는데 줄여서 그냥 오버랩이라는 단어로 많이 쓰고요. 사람들이 오버랩이 마무리를 할 때, 동작을 마무리하고 있을 때 팔로우 스루로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단어들을 같이 붙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점프를 딱 하면서 착지하는 요 순간은 이제 컨택트 포즈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건 이제 나중에 그 점프 과제를 할 때 여러분들이 주요 포즈들에서 배울 때 알게 될 건데, 점프 포즈를 하면서 이제 컨택트 포즈가 끝나고 나서 다시 디폴트 중립으로 돌아가기 전에 나오는 요 과정을, 요걸 팔로우 스루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올라오면서 이 생기게 되는 이 오버래핑 액션, 이런 것들을 다 오버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다른 설명을 한번 하나 더 해주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제가 공을 던져요. 그럼 공을 던지는 애니메이션을 할 때 이제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야구라고 쳤을 때 이렇게 와인드업을 하기 전에 이렇게 보고 이게 이제 중립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던지기 전에 엔티시페이션으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와인드업을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팔은 올라오고 이렇게 장전하는 거죠. 이걸 이제 엔티시페이션, 준비 동작이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던져요. 이렇게 던질 때 지금 이렇게 공을 잡고 있는 손이 지금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라 보통은 이렇게 던지죠. 이런 식으로. 이런 오버랩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템포가, 공을 내가 잡고 있는 손이 이렇게 다 똑같이 오는 게 아니라 관절이 꺾이면서 가장 마지막으로 공이 던져지는 거죠. 팔이 먼저 가고, 이렇게 몸이 먼저 가고, 어깨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팔꿈치, 그 다음에 손목, 그 다음에 손가락, 그 다음에 손, 이렇게 마지막에 가장 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이 더 빨리 던져지는 거지만, 이런 그 동작을 하기 때문에 몸이 마치 엿가락처럼 이렇게 막 늘어났다가 이렇게 흐느적거리듯이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가 다른 타이밍으로 움직이는 현상을 오버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오버랩. 던지고 나서 이제 다시 여기로 돌아올 때 어떻게 되죠? 던지고 나서 그냥 여기서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던지고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오면서 잡는 거죠. 던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게 전부 다 이런 동작이 다 흐느적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게 다 오버랩인 거예요. 뭐 머리카락처럼 움직인다, 뭐 풀떼기처럼 움직인다, 엿가락처럼 움직인다, 어찌됐건 흐느적거리듯이 움직이는 거는 다 오버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무리 동작을 하고 나서 다시 중립으로 돌아오면서 하는 동작들을 팔로우 스루라고 얘기를 할 때, 팔로우 스루에서 오버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둘을 같이 넣는 거고요. 그래서 오버랩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자면은, 관절 같은 것들이라고 말을 하는 건 이제 사람의 몸도 오버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이제 뭐 풀일 수도 있고, 뭐 머리카락일 수도 있고, 뭐 가방끈일 수도 있고, 다 모든 사물들, 관절 같은 것들은 서로 다른 타이밍으로 움직이는 현상을 오버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팔이 이렇게 있으면 팔은 내가 이렇게 쭉 폈을 때 일자가 될 수 있죠. 근데 관절 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구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어깨가 먼저, 그 다음에 팔꿈치, 그 다음에 손목, 그 다음에 손가락, 그 다음에 공, 이렇게 서로가 다른 타이밍으로 움직이죠. 얘가 먼저, 그 다음에 얘, 그 다음에 얘, 그 다음에 얘,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타이밍으로 도달을 하기 때문에 흐느적거리는 듯한 동작이 나오는 거고, 그거를 오버랩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슬로우 인, 슬로우 아웃. 다른 말로 ease in, ease out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슬로우 인, 슬로우 아웃이라고 외워도 돼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사물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멈출 때까지, 처음에 움직이기 시작을 할 때는 느리게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멈출 때는 느리게 움직였다 멈추죠. 그 단어들, 그거를 표현을 할 때 쓰여야 될 전문 용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슬로우 인, 슬로우 아웃이라는 단어를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동작이 시작을 할 때 슬로우 아웃이라는 말을 쓰고, 멈출 때 슬로우 인, 멈춘 거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서 슬로우 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슬로우 인, 슬로우 아웃이라는 단어는 동작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을 때 느리게 출발하는 거, 슬로우 아웃. 그 다음에 멈추다 가다가
느리게 가다가 멈추는 거, slow in 이렇게 쓰면 돼요, 단어들을. 그리고 아무리 빠르고 아무리 순간적으로 막 거칠거나 빠르게 움직이는 동작이어도 slow in, slow out 개념은 anticipation과 마찬가지로 항상 일어나요. 항상 일어나는데 얼만큼 주느냐가 가장 핵심이에요. 근데 이 얼만큼 슬로우 인 슬로우 아웃을 줘야 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감이 잘 안 오기 때문에 작업을 하면서 계속 지적을 받으면서 고쳐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감이 늘어요. 그래야지 좋은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단어들은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뭔지는. 7번 아크 오브 모션, 줄여서 그냥 아크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아크 줘라, 아크 줘라, 아크가 왜 없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아크 오브 모션은 동선상에서 나오는 곡선을 말하는 거예요. 동선상에서 나오는 곡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지구에는 중력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뭘 하든지 간에 동작들은 대부분 다 아크가 생겨요. 동선상에서의 곡선. 그림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이것도 다 아크죠. 얘 동선, 여기에다가 점점점 얘가 가는 그 과정을, 동선을 선으로서 표현을 하면은 대부분 다 이렇게 아크가 생겨요. 곡선이. 뭘 하든지 간에. 만약에 팔만 따로 아크를 걸면은 팔이 이렇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팔들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근데 동선을 표현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데, 어찌 됐건 다 곡선이에요. 다 곡선이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들이 키를 넣을 때 이 아크를 잘 이해를 하면서 아크가 보이게끔 키를 잡지 않으면은, 마야 안에서는 중력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생각 없이 키를 잡으면은 동선을 나중에 잡으면 막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딱 보기에도 이거는 동선이 부자연스럽죠. 이런 식으로 즉각적으로 움직이는 건 없어요, 이 세상에. 중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거죠. 우주 속에서 뛰면은 우주에는 중력이 없으니까 한 번 뛰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이렇게 가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냥 땅으로 안 내려오고. 힘을 한번 주면은 다른 힘이 그걸 제어하기 전까지는 그냥 그 방향대로 계속 가잖아요, 물리학적으로. 근데 지구에는 중력이라는 존재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뛰었어도 항상 나를 아래로 내리려는 중력이라는 개념이 존재하니까 둘이 합쳐져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증적으로 이렇게 동선이 아크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모든 거에 다 포함이 돼요. 팔 휘두를 때도, 걸을 때 머리 움직임, 이런 것들도 다 전부 다 모션 트레이를 걸면은 다 아크 개념이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12원칙 중에서. 애니메이터는 이 아크를 미리 파악을 해서 키로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거를 태어날 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계속 작업을 하면서 지적을 받게 될 거예요. 이거 뭐 24에서 72프레임까지 동선이 아크가 부족하다. 아크 정리 다시 해라. 이런 피드백을 받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8번은 secondary action. 요거는 이제 연기와 관련된 12원칙이에요. secondary action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건 연기 애니메이션을 할 때 이 12원칙 얘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이제 둘이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한테 이렇게 대화를 하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잡는데 막 이렇게 셜라셜라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1차적인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 대화 자체, 그 말 자체는 1차적인 행동이에요. 근데 보통 애니메이션이나 영상을 볼 때 셜라셜라 몸은 안 움직이고 입만 뻥긋뻥긋 거리면 뭐 재밌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막 이렇게 셜라 이러면서 뭐 담배를 뭐 이렇게 핀다던가, 막 느와르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폼 잡는 거. 이렇게 담배 피면서 막 이러면서 왜 이제 왔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왜 이제 왔어라고 말을 하는 게 1차적인 동작인 거고, 이렇게 담배를 피면서 후 이러는 게 세컨더리 액션인 거예요. 즉 1차적인 행동 외에 모든 행동들은 다 세컨더리 액션이라고 보면 돼요. 지금 내가 이 설명을 하면서 내 손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이게 다 세컨더리 액션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말을 할 때 셜라셜라 너 왜 늦었어? 이거 갖고 뭐 관중들이 뭘 전달받지는 않아요. 너 왜 늦었어? 이러면서 이렇게 담배를 이렇게 피면은 얘에 대해서 뭔가를 느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관중들이 얘 행동으로서.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게 캐릭터성을 표현하는 거니까.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은 뭐 왜 늦었어 이러면서 뭐 차 한 잔 줄 수도 있는 거고, 왜 늦었어 이러면서 뭐 담배를 필 수도 있는 거고, 왜 늦었어 이러면서 막 갑자기 칼을 꺼낼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이런 세컨더리 액션들이 이 말과는 별도로 이 캐릭터에 대해서 어떤 캐릭터인지를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세컨더리 액션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취업포플반 들어갈 때 연기에 대해서 배우면서 이 세컨더리 액션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도 더 배우게 될 거예요. 애니메이터들은 연기자이지만 실제 연기자들과는 다르게 이 행동 하나를 다 계획을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연기자들은 이런 걸 계획을 안 세우고 그냥 느낌으로 하잖아요. 내가 이때 느낄 때 이렇게 행동을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느낌을 표현을 하다 보면은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건데, 애니메이터는 이거를 영상으로서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때 나는 정확하게 요런 손으로 요렇게 움직일 거다를 다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되게 어려워요. 세컨더리 액션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타이밍 옆에다가 스페이싱이라고 좀 적어주세요. 스페이싱. 타이밍은 시간상의 변화를 말을 하는 거고요. 그 옆에다가 스페이싱이라고 적어주면은 스페이싱은 거리상의 변화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거리상의 변화. 이 둘은 뗄래야 뗄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타이밍과 스페이싱이라는 단어들은 애니메이터로서는 이걸로 먹고 살아요. 이 두 단어로 먹고 살아요. 이 단어들은 애니메이터한테 있어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해를 해야 되는 원칙 중에 하나예요. 타이밍과 스페이싱. 그래서 왜 이렇게 같이 붙여넣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공을 던졌어요. 공을 이렇게 던졌어. 그러면 시간이 지나니까, 시간이라는 개념이 우리한테 있으니까 막 초로 가고 있죠. 지금 시간이 계속 가고 있죠. 시간이 가니까 공은 가는 거예요. 시간이 멈춰 있으면 공은 멈추겠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거리감이 생기는 거니까, 가니까. 그러니까 시간과 거리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인 거예요. 뭐가 움직였을 때. 근데 애니메이터는 움직이는 걸 표현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 키로서 만드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움직이는 이 거리에 대한 개념을, 시간은 얼마나 지났고 그거에 따라서 거리는 얼만큼 움직였는지를 이해를 하는 게 관건입니다. 애니메이터한테는. 그래서 그거를 그림으로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하자면은 요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요 그림을 봤을 때 이거는 이제 4개의 그림이 있고요. 4개의 다른 공이 있습니다. 공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튀기는 과정을 다른 타이밍과 스페이싱으로서 표현을 한 각각의 4개의 그림이에요. 이거를 애니메이터로서는 이해를 해야지만 우리가 타이밍과 스페이싱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애니메이터로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설명을 들어갈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 번호들은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보통은 애니메이터는 초당 24프레임으로서 작업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1초가 지나갈 때 우리는 24장의 균일하게 벌어져 있는 그림들로서 1초가 지나가는 것을 표현을 해요. 쉽게 말해서 1초에 24장의 그림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각각의 그 프레임 수를 말하는 거예요. 초당 24프레임으로서 잡았을 때 1프레임, 2프레임, 3프레임, 4프레임, 즉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림으로서 시간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1번은 여기 있고 9번은 여기 있기 때문에 이 공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튀기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1초에 24프레임이고 여기가 9라면은 1초도 안 걸렸다라는 소리죠. 한 번 튀기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이 공은 굉장히 빨리 튀기고 있다는 걸 일단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있고 빨리 튀기고 있다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타이밍이에요. 그럼 이제 스페이싱 개념 들어갈게요. 스페이싱은
1번, 2번, 3번, 4번 요 사이에 공과 공 사이의 거리예요. 이게 스페이싱이에요. 그러면 이 그림을 봤을 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공들 간의 간격은 거의 균일하기 때문에 스페이싱은 일정하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일정하다, 스페이싱이. 뭐가 더 빨라지거나 느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생을 누르면은 쉽게 말해서 이 공은 일정하게 빠르게 움직인다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만 봐도 이 공이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애니메이터로서는 이 그림이 뭘 의미하는지, 이게 왜 타이밍과 스페이싱 개념인 건지, 그리고 이건 어떻게 튀기는 공인 건지를 이해를 하면은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그림을 볼까요? 두 번째 그림은 다르죠. 일단 1에서부터 8까지, 아까는 9였고 8, 그러니까 타이밍은 거의 같아요. 한 프레임 차이니까. 한 프레임 차이면 큰 차이가 아니에요. 그러면 한 프레임 동안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공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 빨리 가고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스페이싱이 다르죠. 여기는 1, 2, 3, 4, 5, 6이 균등하게 스페이싱이 처리가 되어 있다면은 얘는 1, 2, 3, 4 이쪽에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은 일정하게 경과하고 있는데 거리는 별로 안 경과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머문다라는 거예요. 시간은 지났는데 얘는 계속 여기 있으니까. 그러다가 4에서 5로 갈 때, 5에서 6으로 갈 때 이때 스페이싱이 커지죠. 이때는 균일하게 한 프레임씩 시간은 지나고 있는데 엄청 빨리 많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재생을 누르면은 얘랑은 다르게 얘는 일정하게 빠르지만 얘는 요때 조금 더 느렸다가 여기서 엄청 빨라진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똑같이 빠른 건데 8프레임, 9프레임이면 둘 다 빨리 튀기는 건데 얘는 그나마 차이점이 뭐냐면은 얘랑은 다르게 일정하게 빠른 게 아니라 여기서 좀 더 머물렀다가 여기서 확 빨라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해요. 스페이싱, 타이밍.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그림으로서 간단하게 표현을 한 거죠. 1에서부터 9까지 시간이 가고 있는데 요 1번과 2번 사이의 간격, 요 스페이싱은 다 일정이에요. 일정. 근데 얘는 1과 2 사이의 간격이 작죠. 그리고 점층적으로 늘어나니까 스페이싱이 늘어나고 있어서 점층적으로 빨라지고 있구나 라는 걸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3번은 2번의 반대예요. 1에서 2 여기서 엄청 빨리 움직이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느려지는 거고 얘는 중앙에서 느려지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여기 1, 2는 빠르고 10, 11은 빠른데 여기서 4, 5, 6, 7, 8 여기가 좀 느려서 뭉쳐져 있죠. 스페이싱이. 그러면 한순간이지만 여기서만 느려진다라는 얘기예요. 똑같은 시간은 경과하고 있는데 거리는 얼마 안 가니까. 그럼 이 4개의 그림 중에서 가장 공 같은 애니메이션은 뭘까요? 공을 튀겼을 때 가장 현실적으로 공과 가까운 그림은 요 4번째입니다. 왜? 채공을 하니까. 지금 요게 채공을 표현을 하는 거죠. 공이 튀겼을 때 공중에서 내려오기 전에 순간적으로 느려지잖아요. 그 표현을 했으니까 4번 그림이 4개 중에선 가장 현실적으로 공이 튀기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이해를 할 수 있으면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고 타이밍 스페이싱 개념을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0번, 11, 12, 10, 11, 12 요거는 뭐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10번은 exaggeration, 과장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요. 뭐 오바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아까 전에 이러고 있다가 뭐 슈퍼맨이다 이거 얘기했을 때 anticipation으로 그냥 이렇게 살짝 이렇게 가면 되는데 이랬던 거 이게 exaggeration이에요. 이러면서 근데 이런 애니메이션을 할 때도 있어요. 특히 악당 캐릭터나 아니면 좀 웃겨야 되는 애들이 조연급이죠. 보통은 그런 캐릭터들이 좀 과장되게 움직일 때 막 와 힘들어 막 이런 거 할 때 그런 걸 다 exaggeration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필요에 따라서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할 때
막 여기 72프레임에서 이 캐릭터 팔 휘두르는 거 이그제주에이션 너무 강하니까 한 50% 다운 시켜줘.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받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11번 솔리드 드로잉 옆에다가 포즈라고 적어주세요. 포즈. 타이밍과 비슷하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11번이에요. 포즈. 그래서 포즈는 이 포즈를, 그러니까 이게 키를 잡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디가, 토이스토리에서 우디가 자신감 있게 석양을 바라보는 포즈를 만들어. 이렇게 할 수 있죠. 상황이 그런 거예요. 우디가 석양을 바라보는 씬이에요. 뭔가 이겨가지고. 그럼 이제 자신감 있는 포즈를 그리겠죠. 이런 식으로 그릴게요. 다리도 쭉 벌리고 석양을 바라보고 뭔가 이겼으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약간 슈퍼맨 포즈처럼. 그럼 이게 포즈예요. 이게 포즈예요. 이게 솔리드 드로잉이고 이게 포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거를 얼마든지 다르게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사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이거 잘 못했어. 감독이 그렇게 얘기해요. 더 자신감 있게 표현을 해봐. 더. 그런 피드백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뭐지?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게 실력이에요. 이게 포즈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관중들이 봤을 때 자신감 있다, 슬프다, 아니면은 무섭다, 아니면은 화가 났다, 이런 표정이나 기타적인 어떤 요소들 말고 오로지 포즈로서 이런 감정들과 이런 상황을 표현을 할 수 있어야지 좋은 애니메이터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포즈들은 얼마든지 더 좋게 만들 수 있고요. 더 강하게 만들 수 있고 더 발전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평생을 애니메이터로 살아도 포즈는 다른 12원칙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다 발전시킬 수가 있어요. 더 자신감 있게. 그래가지고 다리 더 벌렸어. 그리고 허리는 더 하늘을 향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이게 더 자신감 있어 보여.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포즈는 발전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업계에서는 Universal Truth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Universal Truth.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느 나라, 어떤 문화, 어떤 성별, 어떤 나이의 사람들한테 보여주더라도 이 포즈를 봤을 때 다 자신감이라고 이해를 하면은 그게 가장 좋은 포즈인 거예요. 그런 포즈를 찾으려고 애니메이터들은 수없이 연습을 해요. 이런 거를 잘하려고 누드 크로키 수업을 듣고 그림을 계속 그리고 해부학 배우고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은 애니메이터들은 이 포즈를 정말 잘 만들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어려워요. 이런 걸 표현을 하는 게. 그래서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12번 어필, 호감이라고 얘기를 하죠. 호감은 굉장히 주관적인 개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걸 보면서 호감을 느끼는 게 다른 사람들은 봤을 때 비호감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슈퍼배드를 봤을 때 미니언즈를 보면은 미니언즈를 귀엽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지만 미니언즈를 혐오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되게 다르죠. 호감을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미니언즈를 혐오할 수가 있지? 저렇게 귀엽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호감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저는 초반에 학생들한테 이 호감을 애니메이터로서 애니메이션 12원칙으로서 표현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는 말고 이거는 나중에 경력차가 되면서 자기만의 어떤 그 애니메이션을 호감이 가게 만드는 스타일을 만들어내요. 근데 1번부터 11번까지는 다 잘할 수 있어요. 1번부터 11번까지는 다 객관적으로 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번부터 11번까지 12원칙들을 최대한 실력을 늘리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 애니메이터들마다 다 잘하는 게 다르거든요. 어떤 애니메이터는 스쿼시 앤 스트레치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타이밍은 못 잡아. 어떤 애니메이터는 타이밍을 정말 끝내주게 잘 잡는데 포즈를 못 잡아.
그러니까 지문만큼이나 다양하게 애니메이터들은 잘하고 못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자신만의 어떤 스타일이 나옴으로써 그 애니메이션의 호감 레벨이 달라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어떤 식으로 호감이 가게 표현을 하는 거는 계속적으로 연구는 할 수는 있죠. 막 장화 씨는 고양이 같은 거 슈렉에서 장화 씨는 고양이가 귀엽게 호감이 가게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하면 된다. 이런 것들은 서로 피드백을 주면서 노력을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워낙 이게 주관적인 개념이다 보니까 우선은 1번부터 11번까지 좀 집중을 하고 12번은 이제 나중에 본인만의 스타일을 찾아라라고 제가 많이 권유를 해요. 자, 그래서 애니메이션 12원칙에 대한 설명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훨씬 더 많은 양이 있어요. 이해를 해야 되고 설명을 해야 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은데 제가 해봤는데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어차피 내가 아무리 막 설명을 해도 사람의 뇌는 받아들일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많은 걸 주면은 과부하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이 정도로 저는 설명을 하고 나중에 과제를 하면서 좀 더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은 이 12원칙을 외우는 것과 이 단어들과 친숙해지는 것, 그리고 최대한 학우들과 피드백을 주고받을 때 이 용어들을 쓰려고 노력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최소한 이해는 하고 있어야 돼요. 최소한으로서. 왜냐면 그 단어들을 써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은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쓰고 발전시키려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 원칙들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첫 과제가 포즈 과제예요. 첫 과제가 포즈 과제입니다. 12원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두 개로 꼽으라면은 저는 포즈랑 타이밍이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이 두 가지만 잘하면은 정말 애니메이터로서의 실력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서 우선은 포즈에 대해서 연습을 할 거예요. 첫 과제가 뭐냐면은 세 가지의 다른 감정을 지금 이렇게 그린 것처럼 졸라맨으로서 그려서 가지고 와주세요. 졸라맨이라는 게 뭐냐면은 표정이 없어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아주 단순하게 줄처럼 사람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단 얼굴의 방향은 알아야 되니까 코까지는 그려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졸라맨 스타일로 그려서 세 가지의 다른 감정을 표현을 해주세요. 세 가지의 다른 감정. 감정은 뭐 검색해보면 엄청 많이 나와요. 수십 가지가 나와요. 감정, 종류 막 이렇게 치면은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 세 가지를 골라서 그 감정을 졸라맨으로서 표현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 감정이 뭔지는 적지는 말고 다음 시간에 이거를 검사를 받을 때 제가 이게 무슨 감정인지 맞출 수 있으면은 통과인 겁니다. 근데 뭐 화난 거를 표현을 했는데 내가 슬픔 이렇게 하면은 이제 통과가 안 된 거죠. 그럼 다시 그려야 돼요. 그래서 힌트를 주자면은 이 척추의 모양이 가장 중요해요. 이 척추의 모양을 라인 오브 액션이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선, 가장 중요한 포즈에서 선을 라인 오브 액션이라고 하는데 이 라인 오브 액션이 척추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 모양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감정 상태가 거의 70-80%가 결정이 돼요. 그 모양을 잘 만드셔야지 일단은 잘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팔과 다리는 그 다음에 보조 역할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게시판에다가 우리 온라인 캠퍼스 게시판에다가 좀 많이 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댓글로 딱 정답을 말해서 그걸 맞출 수 있으면은 저한테도 검사를 받을 때 될 확률이 크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많이 피드백 받아서 세 가지의 감정을 그려서 통과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은 아직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물론 수업이 진행되면서 더 어려운 애니메이션을 잡을 때 12원칙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별로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항상 잊지 마시고 12원칙은 달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포즈 과제 잘 하시고 그냥 제출하지 말고 게시판에다가 올려서 피드백을 받으면서 좋은 피드백이 나올 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잘했다, 뭐 그 감정이 맞는 것 같다 라는 답변이 나올 때까지 계속 고치시고 다 되면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